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연준 파월 의장의 입에 증시가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연준 파월 의장이 앞으로 12월부터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3대 지수 모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2%대, 그리고 S&P 500 지수는 3%대, 나스닥은 4% 넘게 오르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을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숨을 죽였던 만큼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흐름을 보일지 기대가 좀 되는데요. 자세하게 이슈 분석을 해보면서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시간 첫 번째 포문을 열어주실 전문가님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신승용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큰 폭으로 올라서 기분 좋게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늘 자세하게 이슈 분석해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금융투자소득세, 이 금투세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증시 투자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도입되느냐에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지금 현재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서 투자자분들만 좀 피해가 커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나리오별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고요? 네네. 일단 그 앞서서 지난번 미국 시장 상황, 그리고 12월 증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간단히 좀 짚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12월에 오늘 이제 진입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 결국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정점이냐 아니냐, 그에 앞서서 지난번 파월 의장이 얘기했었던 그 금리의 어떤 그 정점 통과 여부. 아직 일단 뭐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금리 상단이 아직은 좀 도달을 못했다라는 부분, 금리 상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 물론 이제 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12월 FOMC에서 약 50bp 인상을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 1월 그리고 내년 3월에 각각 25bp 금리 인상을 전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12월 FOMC의 금리 인상 폭 75bp가 아니라 50bp 인상의 가능성, 이 부분이 시장 전망은 약 7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이제는 경착륙 쪽이 아니라 연착륙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상당 부분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고용 부분이 조금씩 시장에 다소간 좀 우려감으로 조금씩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물론 실질적으로 이번 이제 그 고용 보고서 전망치에 따르면 시장 전망치는 3.7에서 기존 3.7%에서 3.8%로 실업률이 올라갈 가능성,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을 따져보게 된다라면 일단 고용이 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경제활동 참여자가 증가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그 모수가 증가를 하면서 실업률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다라고 긍정적인 오히려 시장 상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의 상승은 결국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경기 연착륙과 경착륙의 경계 사이에 서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가 소비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소비. 지금 현재 추수감사절 이후에 그 크리스마스까지 연말 소비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그 부분인 만큼 우리가 계속 소비 시즌의 진행 상황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국제유가 앞서서 간단히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두 가지 이슈가 있죠. 경기 연착륙으로 갈수록 국제유가의 상승 가능성 높아지고 있고, 또 하나 정치적인 변동성 부분이 있습니다. 러시아 제재를 위해서 EU
국가들의 어떤 그 원유가 국제 원유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12월 5일 개시를 앞두고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변동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일단 먼저 12월 시작하는 상황, 그리고 지난밤 미국 시장 상승, 급등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시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아닐까 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앞서서 이제 도진 앵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국한해서 금융투자 소득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23년 1월 1일부로 전면 도입을 하는 그런 그림이죠. 정부하고 국회하고 그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2년을 유예하자. 그리고 국회에서는 원안대로 시행을 하자. 왜냐하면 그 1% 투자자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전체 투자자를 위한 것이냐. 서로 간에 명분 차이가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소위 말해서 부자 감세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국회의 어떤 그 의견.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부자 감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전체 시장 내 수급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 수급 악화 이슈. 이를 놓고 실질적으로 갑론을박 이야기가 많은 상황인데, 일단 2023년 1월 1일 도입, 정말 12월 중에 매우 핵심적인 증신의 수급을 좌지우지할 매우 중요한 핵심 이슈 중에 하나다라는 점 꼭 머릿속에 새겨두시고 시장 대응 전략 세워나가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연말로 갈수록 수급과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특히나 과세 부분과 관련된 부분. 금융투자소득세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양도소득세 부분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대주주 분류 회피 물량 출회. 이 부분. 이번 정부가 금투세를 유예안을 내놓으면서 그 차선책도 좀 얘기를 했죠. 금융투자세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자. 그리고 증권 거래세를 지금 현재 0.43%에서 0.2%로 인하하자. 그리고 대주주의 분류를 기존 10억 원 분류에서 1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좀 늦추자. 좀 높이자. 상향 조정을 하자. 여기서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됐건 대주주 분류 일단 1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주주 물량 출회, 대주주 제외를 위한 편입 제외를 위한 물량 출회 가능성은 상당 부분 줄어들 여지가 높습니다. 항상 연말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올해는 12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연말 납회가 12월 30날 금요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29일이 배당락 발생일입니다. 28일까지는 매수를 하건 매도를 하건 어쨌든 28일까지는 이에 대한 결정과 실질적인 집행을 해야 되는, 소위 말하는 대주주 분류에 들어갈 것이냐, 대주주 회피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금투세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안에 매물을 보유 물량을 청산을 하게 되면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설사 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12월 28일까지 매도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일단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12월 금융투자소득세도 마찬가지고 대주주 분류도 마찬가지고 배당 관련도 마찬가지고 12월 28일 전후한 수급의 변동성 우리가 꼭 좀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금투세와 관련된 부분 지금 기준이 없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이 이슈와 더불어서 연말에 좀 수급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저희가 연말에 맞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계속 좀 이야기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배당과 관련된 내용도 이것과 함께 염두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그 개인 수급의 변동성 분명히 연말에 임박할수록 아까 말씀을 드렸던 12월 27일, 8일, 9일, 30일 결국은 26일, 27일 정도부터 그러니까 그 26일이죠, 월요일이 26일주 정도부터 상당 부분 시장 내 개인 수급 변동성이 상당 부분 클 가능성이 있다. 26일이 월요일, 27일이 화요일, 28일이 수요일. 28일까지는 결정을 해서 매도를 할 사람은 매도를 하고 배당을 받을 사람은 28일까지는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세 가지입니다. 개인 수급의 변동성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이고요. 두 번째는 대주주 배제 관련 이슈가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금투세 회피 물량이 될 것 같습니다. 배당부, 배당부냐, 배당락이냐, 하루 사이에 차이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고요. 12월 28일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에 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금투세를 부가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 이를 전후한, 오히려 배당부를 전후한 매매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 대주주 배제 목적이라면 주주명부 폐쇄 이전, 소위 말하는 이건 배당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죠. 배당락, 배당부를 전후한 매매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금투세도 역시 여전히 아직 결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연말에 수급 악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될 가능성.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정부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 2년간 유예 쪽에 상당 부분 무게가 실리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한시도 주목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점 말씀 좀 드려보고요. 배당부 관련해서 배당 착시 유예해야 된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 또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숏 커버링. 공매도를 하게 되면요, 배당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공매도를 한 주체는 배당금까지 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금을 포함해서 물어내지 않기 위해서 연말로 임박할수록 배당부 기산일로 다가갈수록 배당금 리스크 때문에 숏 커버링 다시 사서 공매도한 부분을 갚는 숏 커버링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대차 잔고가 높은 종목들, 비중이 높은 종목 리스트가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이랄지, SK바이오사이언스랄지, 마모레랄지, 메리츠 금융지주랄지, 이런 회사들 잘 한번 수급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개인과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2월입니다. 연말 중에 연말 이 개인 수급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 요소를 짚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연말 포트폴리오 전략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저희 교수님께서 직접 포착하신 히든 이슈, 이 국제 유가에 대한 내용을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사실 유가와 관련돼서는 살펴볼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날이 추워졌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제 유가에 대한 부담이 커져가고 있을 것이고, 또 최근에 이 코너를 통해서 다뤘던 건 원유 가격 상한제 관련된 내용 다뤄봤었는데, 결국엔 불발이 돼서 앞으로 국제유가 향방에 대해서 저희가 또 시나리오를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지난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 이슈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유 가격 상한제 지금 12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8일 합의에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 폴란드가 폴란드를 비롯한 몇몇 나라들이 반대를 하면서 그들은 $30 선을 주장을 하고 있죠.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원유 생산 단가가 약 $20 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 정도 $30 정도까지는 상한제를 도입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제재에 대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이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은 다 반대를 했습니다. $60 내외, $70까지도 용인을 하려는 그런 분위기. 일단 서로 간에
$65에서 $70 사이, 그리고 $30 사이에서 사실은 조금 좀 좁혀질 가능성은 상당 부분 높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최근 들어서 에너지와 관련된 그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 연착륙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유가의 어떤 그 상승 가능성,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 이슈와 관련해서 역시 국제 유가의 상승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불안감이 있죠. 중국과 러시아 간에 에너지 동맹을 맺었다라는 부분.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 EU 간에도 에너지 동맹을 맺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양대 강대강 대치 상황으로 에너지 관련된 이슈가 지금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제 유가가 불안해지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까지 노력을 해왔었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슈, 인플레이션의 정점 통과, 기대감, 그리고 그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금리 인상의 정점 통과,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좀 희석되어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국제 유가에 영향을 주는 변동성 요소는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와 중국 간의 에너지 동맹, 그리고 겨울철 동전기의 한파 진행, 여기에 더 나아가서 국제 유가 상한제의 어떤 합의 불발 이슈, 과연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여부, 다양한 부분들, 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에너지 감산,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들어가죠. 이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에너지와 관련된, 국제 유가와 관련된 이슈들 12월 중에 아마도 상당히 자주 시장을 짓누르거나 시장을 상승시키거나 어쨌든 변동성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 국제 유가의 움직임까지 아울러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 그중에서도 국제유가 관련돼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이슈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인사이트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 연구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벌써 이런 시기가 됐네요. MSCI 리밸런시 관련 내용 이제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어제 11월 마지막 거래일 이 이슈가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다루긴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어제부터 시작된 MSCI 편출입 이슈로 이제 증시 전체에는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편출입 대상이 되는 종목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일단은 말씀드리기 앞서가지고 우선 MSCI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약자로서 이 모건 스탠리라는 글로벌 투자 회사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에 대한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때문에 리밸런싱 대상이 된다면 패시브 자금이 대량으로 유입과 유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를 삼고 있죠.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 금융당국에서도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 공동 주최로 금융위원회가 후원해서 4차에 걸친 릴레이 세미나를 통해서 증시 선진화를 통해 외국인 자금이 더욱 손쉽게 들어오기 위해서 정책 과제 초안을 28일 발표한 이력이 있죠. 주요 골자로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와 기존 등록 절차에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한 부분 일부를 개선하기로 했고, 이어서 외국인 통합계좌 투자 내역 보고 의무 폐지를 하면서 필요시에는 세부 내역에 대해서 요청을 하긴 합니다. 외국인 또한 장외 거래를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해 방안과 상장기업의 영문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증시는 글로벌 주식시장보다 약 40%가량 할인되어 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황이 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유치를 손쉽게 함으로써 국내 증시의 활력을 불어넣을 전략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MSCI 편출입이라든지 이번 증시 선진화 방향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MSCI 리밸런싱 편입되고 편출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크고 작게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이슈로 저희가 좀 살펴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번 MSCI 편입 이슈로 살펴보는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전일 기준 시가총액 3조 4,550억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편입 대상에 들어오게 되면서 MSCI EM 지수의 비중이 약 0.03%가 될 예정입니다. EM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의 규모는 약 3,240억 달러이며 이는 원화로 환산 시에 약 442.3조 원 규모죠. 따라서 이번 편입으로 인해 유입이 예상되는 인덱스 펀드의 수요는 432조 원 곱하기 0.03%를 하게 되면 1,326억 원이라는 자금이 유입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현대미포조선 자체의 호재로서는 최근 기존 수준 물량의 공사 진행이 빨라지고 있고 매출 인식 가속화가 되면서 순이익 추정치가 상당히 상상이 될 전망이죠. 22년 기준으로 550억 원에서 1,474억 원의 규모, 2030년에는 1,600억 원에서 2,750억 원으로 1년 후인 2024년에서는 1,880억 원에서 3,051억 원으로 꾸준하게 순이익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MSCI 편입과 동시에 현재 8월 25일 형성된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은 기간과 가격 조정이 이루어져 있고 조선주 대장인 HMM 또한 민영화 이슈로 조선업계가 조명을 받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진입을 고려해 볼 만한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가격 전략으로는 매수가가 87,000원 이하, 1차 목표가로는 9만 원, 2차 목표가로는 10만 5천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가 상당히 짧은 게 특징이죠, 이번에는. MSCI 편출입 이슈는 11월 초입부터 이슈가 되었던 만큼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과 기관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9만 원짜리를 상당히 굳건하게 지켜줬었는데 이 9만 원 지지 라인을 음봉 장악형 캔들을 그리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기적인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MSCI 리밸런싱 이 편입과 관련돼서 오늘 살펴본 특징적인 종목 현대미포조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이슈와 함께 혹시 보고자 하는 분들은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저희가 중국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중국발 이슈가 조금은 완화됐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장기간 코로나19의 염증을 느낀 중국의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한 한국 시간 기준 29일 오후 4시 공무원 방역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었죠. 자, 이날 진행된 방역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은 60세 이상 고령자 백신 접종을 재차 강조를 하면서 강력하게 진행해왔던 행정봉쇄를 금지하며 현재 봉쇄 중인 봉쇄 지역의 신속한 해제 권고가 주요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증시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서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는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장 마감까지 유지를 했었죠. 추가적으로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폐지의 첫 번째 조건으로는 60세 이상의 부스터샷 비율이 68.8%를 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 또한 지금의 시위 사태가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자 부랴부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 만큼 이 중국의 리오프닝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죠. 이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러한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이슈 눈여겨야 할 시간이니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그럼 저희가 볼만한 특징적인 종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자, 앞서 살펴드린 이슈와 관련해서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 바로 태경 케미컬입니다. 이 추천 배경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은 중국은 지금 당장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하고 리오프닝이 바로 시작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죠. 이 점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무엇보다 첫 번째 리오프닝 폐지 조건은 60세 이상의 부스터샷 비율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중국은 인구수가 엄청나기로 상당히 유명하죠. 따라서 고령층 인구수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수많은 인민들에게 접종을 하기에는
중국산 백신으로는 무리가 있을 전망이죠. 그렇다면은 이 부족한 백신은 수입을 하는 쪽으로 상황이 흘러가게 되겠죠. 현재 코로나 백신의 대장 기업은 화이자와 모더나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이미 부스터샷까지 접종이 진행된다. 일각에서는 백신의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 상당수의 백신이 재고로 남아있는 상황이 상당히 미국 측에서는 골칫거리죠. 자, 이 문제를 중국의 이번 방역 정책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과 미국 양 국가들에게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인데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백신의 초저온 보관입니다. 백신의 특성상 초저온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걸 콜드체인이라고 부르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시죠? 태경 케미칼은 이에 들어가는 드라이 아이스를 자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의 최대의 수혜주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면 안 되겠죠. 자, 지난 방송에서 추천드릴 때도 살펴드렸지만 이 태경 케미칼이라는 기업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여름 특수 드라이 아이스 대장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를 정제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이 과정에서 탄산도 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고순도의 탄산은 우리나라 뿌리 산업의 근간인 반도체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고순도의 탄산이 바로 웨이퍼 반도체 세정용으로 사용이 되면서 조선 철강 사업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용접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용이 되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의 바람이 불어오고도 있죠. 태경케미칼은 탄소 저감 장치를 LG화학과 2024년도까지 공급 계약 체결을 한 내력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슈가 되지 않은 테마로서 부각이 되고는 있지 않지만은 이 종목의 특성상 5월 16일 형성된 고점 대비 상당 시간의 가격 조정과 더불어서 이번 중국 방역 정책으로 인한 백신 접종 이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탄소 중립 이 두 가지 테마가 태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 공략하기에 아주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일 종가는 11,150원으로 종목의 특성상 거래량이 크게 붙지 않고 움직임 또한 상당히 제한적인데요. 이 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겐 이만한 종목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으로는 11,200원 이하, 그리고 1차 목표가로는 2만 원, 2차 목표가는 3만 원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 11월 10일 가격 전략을 잡아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진입가와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까지 상당히 가격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가격 조정의 이유로는 그간 증시를 견인해준 테마들이 어느 정도 상승이 상당히 많이 나와져 있던 만큼 연말과 그리고 내년 초 새로운 장기 포트를 구성하기에 안성맞춤인 종목이라 판단이 되어 수정을 했는데요. 그간 제가 들어왔던 가격 전략과 다르게 상당히 목표가가 높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태경케미칼은 주목을 받기까지가 상당 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권장드리며 장기 투자의 장점은 본업이 바쁜 분들에게도 최적의 투자 방법이며 무엇보다도 여러 방식의 투자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익률과 수익률을 자랑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하지만 투자에 호불호가 있는 만큼 투자 성향에 맞는 진행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에 대해서도 이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원님 오늘장 작전 저희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투자자 여러분들 그간 상당히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전일 이뤄졌던 파월의 연설 이후로 미증시는 뜨겁게 타올라 주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 또한 방긋은 그런 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이 시작이 되었죠.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달이며 공휴일도 상당히 많이 끼어있는 만큼 각종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장은 MSCI 편입으로 국내 증시의 패시브 자금과 기관 투자자들의 월초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윈도우 드레싱 이슈를 동반해서 상당수의 자금이 상당히 들어올 전망이며 원달러 환율도 아직까지도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연말 기대 심리에 12월 13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다음 날 진행 예정인 12월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전까지는 크지는 않지만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만큼은 적극적인 투자를 해도 좋은 날이라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만큼 비중 조절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세워봤습니다. 아무래도 뉴욕 증시 간밤에 흐름이 좋았던 만큼 오늘 우리 시장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퍼스트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 연구원님과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종목에 대해서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어떤 공시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지난 29일 회사 분할을 결정한 이수화학을 준비해봤습니다. 분할 결정 이후에 주가 좀 급락을 했는데 이에 따른 어떤 향후 전망, 추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어떤 기업인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기업 개요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수화학은 1969년 1월에 설립돼서 1988년 4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주 사업은 석유화학 제품의 제조 그리고 판매를 하는 석유화학 사업과 주택, 공공건축물, 플랜트 등의 건설 사업, 신약 그리고 바이오시밀러의 연구 개발과 판매 등을 하는 의약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사업 부문은 합성세제 원료와 석유 제품과 부산물의 제조 가공을 해서 공급하고 있고, 이 건설 사업 부문은 이수건설을 통해서 종합건설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의약 사업 부문 보시면 종속회사 이수앱지스를 통해서 바이오 의약품 제조와 의약품 위탁 생산을 통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석유화학 부분이 76%, 건설 부분이 21.9%, 의약 부분이 2%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최근 연간 실적 보시면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7,0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20억 원, 당기순이익은 965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사업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자세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분할과 관련된 공시 내용이 떴다고요? 네, 분할하면은 크게 이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두 가지의 분할 방식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인적 분할은 호재, 그리고 물적 분할의 경우에는 주주권의 어떤 가치 훼손, 우려감으로 악재로 좀 인식되곤 합니다. 그런데 지난 29일 이수화학이 발표한 이 회사의 분할 방법은 인적 분할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9일이었습니다. 회사 주요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회사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분할의 방법을 보면 회사는 분할 신설 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 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한다라고 좀 계획을 발표했고요. 이후 분할 후 분할 신설 회사의 발행 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시장 규정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재상장할 예정이다. 즉 분할해서 신설되는 회사의 유가증권, 즉 코스피 시장의 상장까지 추진하겠다라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분할 대상의 사업 부분은요, 정밀 화학 제품의 제조 및 판매, 그리고 전고체, 전지의 소재,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사업 부분입니다. 즉 회사의 석유화학 부분 하에서 정밀 화학 제품 사업 부분이 별도로 분리돼서 신설 회사로 설립되는 것입니다. 분할 방식의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의 차이점은요, 물적 분할은 회사의 주주, 즉 분할 신설 회사의 지분을 회사가 100% 소유하느냐, 또는 이수화학의 주주가 인적 분할의 어떤 비율로 인해서 주식을 교부받느냐에 따라서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로 좀 구분되는데, 이수화학의 경우에는 신설 회사의 지분을 일정 비율에 따라서 교부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한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존속회사의 지분 0.8주당 분할 신설 회사의 지분 0.19주를 교부받는 것입니다. 분할 비율의 산정 근거는 분할 신설 회사의 이 분할 순자산가액과 자기 주식 분할 전 순자산가액을 더하고 이에 대한 합산치를 좀 나누면서 계산됐다라고 좀 회사는 밝혔습니다. 이후 분할 신설 회사의 재상장 기일입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2023년 4월 28일, 상장일은 2023년 5월 30일, 신주 배정 기준일 5월 1일, 2023년 5월 1일 분할이 최종 완료된 기일로 회사는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네,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많은 투자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수화학이 이번에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예시로 따지면 형제 자매로 동등하게 갈라지는 것을 말을 하고 물적 분할은 참고로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 등 종속 관계가 조금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인적 분할 그러니까 이수화학에서 따로 신설 법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수화학의 투자 포인트를 어느 부분에 삼고 접근했느냐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의 이 심리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공시 내용이 나오면서 이수화학 주가가 좀 떨어졌거든요. 관련돼서 사업 모멘텀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인적 분할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좀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 호재로 인식되는 인적 분할이 어떤 주가의 흐름이 좀 반대 양상으로 좀 펼쳐지게 됐는데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미래 먹거리 사업인 이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원료의 핵심 사업 부분이 별도의 어떤 분산 효과는 좀 있지만 신설 회사의 지분을 교부하는 관점에서는 좀 적은 비율의 어떤 배정 비율의 어떤 불만들이 좀 반영될 수 있지 않나. 즉 시장에서 오히려 이 증권가에서는 이수화학의 어떤 인적 분할로 인한 신설 회사의 경쟁력 창출 관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지표를 좀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 주주권 관점에서는 크게 주주의 어떤 이익이 반영되지 못했다. 다소 분할의 비율이 좀 안타깝다라는 어떤 평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화학의 석유화학 부분 하에서 핵심 사업 부분인 정밀 사업 부분의 어떤 인적 분할 효과로 인한 주주권 훼손 우려감들이 좀 반영된 것인데 실질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순자산 가액에 대한 어떤 가치 대비, 즉 분할 비율에 대한 어떤 적정성만 좀 입증이 된다면 사실 이번 분할은 기존 주주의 어떤 주주권이 훼손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하는 것이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이슈가 됐던 이 사업 부분이 전고체 배터리의 전해질 원료, 황화 리튬의 생산 신사업을 정밀화학 사업 부분에 좀 귀속시키게 되는데 이에 따라 어떤 핵심 사업 부분의 어떤 유출 우려감들이 좀 반영됐지만 물적 분할과 좀 다른 인적 분할 그리고 이후에 코스피 시장의 재상장 효과까지 좀 가져간다면 기대감 좀 수반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회계사 최근에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지금 7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고요. 성장성을 좀 지속하고 있는데 회사 최근 매출액은 5,65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63억 원을 좀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 컨센서스 142억 원을 상회하는 호실적을 좀 기록했기 때문에 4분기 기조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서 정밀화학 제품의 고수익성이 영업 호실적을 좀 이끄는 어떤 배경이 사실상 인적 분할의 어떤 기대감도 수반하게 되지만 반대로 주주 가치 어떤 훼손 관점에서도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좀 보면 인적 분할 효과는 2023년도 5월, 즉 2023년도 이후에 부분적 어떤 사업 부분의 어떤 캐파, 즉 유출된 어떤 자산의 규모를 좀 종합해봤을 땐 인적 분할의 비율은 좀 적정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관련돼서 그러면 주가적으로는 어떤 대응 방법이 유효할까요? 네, 어제 주가 좀 급락을 했었습니다. 어제 12%대, 13%대까지 좀 급락을 했다가 종가에 좀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사실상 인적 분할의 어떤 이 우려감들이 너무 이 과한 어떤 매도의 어떤 공포 감세로 좀 작용된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저는 매수의 어떤 기회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는데 저는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좀 돌입했다고 봅니다. 2만 원에서 23,500원, 2만 원에서 23,500원, 비중 10% 미만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인적 분할의 어떤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을 수반해서 2023년도 5월 1일 분할 길 이전까지 가져가는 그림도 괜찮다라고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인적 분할 이슈가 있는 이수화학 어제 좀 장 초반에 10% 넘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 종목에 대해서는 신규 매수 접근에 대해서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만큼 이 주가 전략과 사업 모멘텀 부분들 내용 모두 챙겨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관련돼서 혹시나 보유자분들이 계시다면 더 자세한 내용들 짚어봤으니까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 공시 짚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다 자세한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시원하게 좀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이 도움이 된 건데요. 저희가 체크하고 넘어갈 점 짚어주신다고요? 네, 파월 의장의 연설 그 부분에 따라서 시장이 반등으로 화답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 연설에 대한 톤이 어땠는지 그 여부인데 주목할 점은 일단 12월 FOMC부터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종 금리 자체는 9월 예상치보다 약간 더 높아야 된다는 점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했고요. 12월 점도표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 점도표를 살펴보면 금리 인상의 방향성은 인상이 맞는데 이 속도를 조절한다는 점이었어요. 시장에서는 그만큼의 금리 인상, 현재 중립금리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시장에서는 한 7%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의 톤 같은 경우는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낮음을 확인을 했고요.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가 물가 상승 같은 경우를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핵심 제한 부분, 주거비, 그다음에 주거비를 제외하고 나서 핵심 서비스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제한 물가 같은 경우는 실제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가 지속되면 몇 개월 뒤부터 구체적인 이 개월의 수치는 발표를 하지 않았고요. 좀 추정으로 해서 그 몇 개월 뒤라는 용어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가는 하방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고 주거비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인플레이션 지표, 물가 지표 이쪽에 세부 지표 안에서 좀 꺾이지 않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하락할 수 있는 점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언급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을 지속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이죠. 속도 같은 경우는 늦출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좋은 방법이다. 왜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적으로 시장만 보자 이거죠. 금리의 인상에 대해서 방향성 명백하고 거기에 대해서 속도 같은 경우는 둔화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시장은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후에 예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명백한 금리 인상 안에서 이 톤 같은 경우가 그대로 조절이 된다 하면은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금리 인상 같은 경우 기조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시장은 지금 어느 정도를 반영했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최종적으로 인플레이션 부분, 임금 부분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멘트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고용 시장 자체도 이제는 톤이 변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멘트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 같은 경우는 반등이 명백하게 나타났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대입을 해볼게요. 최근에 개별주가 강했습니다. 그 시장 안에서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업종이 반등을 했지만은 개별주 시총상위주를 비교해보면 시총상위주들이 최근에 눌려서 상승을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주가 반등 가능하다는 이 시각을 열어두고 최근에 강했던 업종 같은 경우 물론 연속적으로 강할 수도 있어요. 그 점과 함께 우리가 시총 상위주들 중에 상대적으로 상승을 못했던 쪽 업종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연속적인 분기 실적이 가능성이 없거나 그런 부분은 제거를 하고 이제는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IT 쪽 반등이 강할 수 있고 연속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한 차례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음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보면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오늘 시장의 포인트처럼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와 줬는데 반도체 상위 종목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주들 위주로 담아내는 모습을 보여서 오늘 시장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살펴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관심주는 파라다이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이 된 상황이에요. 절대 주가만 보면 여기서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우선은 분기 실적의 연속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에요.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 그 외부 변수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복원력이 빠릅니다. 이 특징을 먼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실적의 연속성에 추가가 될 수 있는 점은 우리가 수급적인 요소를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3거래일 연속 외국계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된다라는 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린 게 실적이 뒷받침된다는 점이고 그 다음 분기의 실적 같은 경우에 추정치 내년의 실적 추정치는 중국 시장의 개화 이 개화라고 하면 중국 시장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다가 이 톤이 좀 둔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안 좋은 점에 대해서는 주가에 다 반영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내년의 실적 추정치는 일본 쪽과 함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까지만 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는 아직 중국 시장의 오픈 같은 경우를 반영을 안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가를 대입해 봤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룸이 그만큼 남아있다는 점이에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가격 접근은 16,9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 주 안에서도 이 중국 관련된 이슈로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종목, 오늘의 종목 파라다이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국제 유가와 관련된 부분을 좀 다루었었는데 80불 아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던 유가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원자재 가격 변동성과 관련돼서 이슈 짚어주신다고요? 최근에 천연가스 유가는 조정세에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연결해서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조선과 관련된 부분이 수주가 좀 딜레이 되고 있는 면이 있고 신조선가 같은 경우가 좀 피크를 치고 빠지고 있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새롭게 신규 수주와 관련된 부분 아까 기존 수주 부분과 함께 딜레이 되고 있는 면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유가가 다시금 70불 이하로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 조선주 같은 경우도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주가를 보여줄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늘 실적이 좋다고 확인을 하고 많이 다뤘던 신재생에너지주 같은 경우가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원자재를 볼 때도 변동성 자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방향성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 방향성 같은 경우는 예측이 힘들기는 해요.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원자재 가격도 하방 경직성이 이루어지면 분기 실적이 답보가 되는 신재생에너지 쪽은 반등이 나올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는 업황이 꺾였구나 그런 식의 예단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예상치 대입은 이 수요 공급의 논리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공급이 만약에 줄어들어서 업황이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그 주가는 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수요로 인해서 이게 업황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 안에서는 분기 실적 적어도 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이 수요 안에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점은 과연 다음 분기 정도 아니면은 그 다음 분기 정도로 실적이 연속될까라고 그 예측을 대입해 보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직 상승의 여력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특징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종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변동성보다는 방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저희가 보면 될까요? 네, 종목은 하나솔루션을 말씀드릴게요. 자, 퍼스솔라 같은 경우 피크 우려가 있습니다. 외국계 리포트를 통해서 리포트의 톤 같은 경우는 경쟁사가 만약에 증설을 할 경우 이 부분이 업황이 피크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퍼스솔라 주가 조정,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어제 5만 원 이하의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주가는 밑꼬리를 달고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업황 같은 경우 충분히 그 논리는 현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쟁사의 증설이라는 그 멘트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 만약에 증설을 단행한다고 하면 주가는 한 차례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음을 기억을 하시고요. 수요 중심의 업황 같은 경우는 단기 피크는 불가능해요.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적어도 내년 2분기까지는 실적의 턴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54,4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이렇게 원자재 가격 변동성 이슈와 더불어서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 하나솔루션까지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장전 전략 모두 세워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장중 전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